안녕하세요. 남자 사람입니다. 오늘은 당신 거기 있어 줄래요? 21번째 시간.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2. 우리는 누구나 인생의 부족한 점을 채워줄 수 있는 단 하나뿐인 사람을 찾고 있다. 우리가 그를 찾지 못하면 그가 우리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 위기의 주부들. 플로리다 1976년 엘리엇의 나이 30. 엘리엇은 동이 트면서 일리나를 데리고 길을 나섰다. 남쪽으로 세찬 바람이 불었고 하늘은 활짝 개어 있었다. 초가을 낙엽들이 바람에 실려 나갔다. 엘리엇이 썬더버드 운전대를 잡고 마이애미를 향해 차를 모는 동안 조수석의 일리나는 잠에 빠져 있었다. 그녀가 이틀간 휴가를 얻어 두 사람은 일리나의 삼촌이 사는 키 웨스트에서 함께 주말을 보내기로 했다. 사실 두 사람은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일상에서 탈출해보자는 약속을 했지만 계속 미루기만 했었다. 사람들은 언제나 기회가 있는 거라 믿지만 노력해서 얻으려 하지 않는 한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른다. 엘리엇은 여자친구가 잠이 깨지 않게 운전에 신경을 썼다. 그는 마치 부서지기 쉬운 보물이라도 되는 양 일리나를 쳐다보았다. 편안하고 고른 숨소리를 내며 잠든 그녀의 모습이 그의 복잡한 심사와 대조를 이루었다. 엘리엇은 이번 휴가를 최대한 즐기고 싶었지만 정신은 온통 딴 데가 있었다. 머릿속은 온통 시간 여행자가 발설한 내용들로 가득했다. 그가 위협적으로 던진 몇 마디가 여전히 머릿속을 맴돌았다. 유감이지만 일리나는 곧 죽는다네. 그녀를 죽게 만든 사람은 바로 자네야. 모두 터무니없는 얘기 같았지만 불행하게도 지금껏 그의 말이 모두 사실로 입증되었기에 불길하기 짝이 없었다. 밤새 그 문제에 대해 고민해 본 결과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혹이 있었다. 만약 일리나가 죽어야 한다면 시간 여행자는 왜 그녀를 구할 수 있는 정보를 주지 않았을까? 게다가 왜 이번이 마지막 여행이라고 했을까? 도로를 쳐다봐야지. 운전하면서 나를 쳐다보면 어떡해? 눈을 뜬 일리나가 기지개를 켜며 말했다. 문제는 당신이 플로리다의 경치보다 아름답기 때문이지. 일리나가 몸을 숙여 그를 안았다. 그는 일리나에게 모든 사실을 말해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미래에서 온 사람을 만났어. 그는 곧 당신이 죽을 거라고 말했어. 놀라지 마. 그 사람은 바로 30년 후의 나야. 어떻게 일리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인가?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일리나에게 말할 수는 없었다. 무조건 믿어달라고 부탁할 수야 있지만 괜히 불길하기 짝이 없는 얘기를 해 걱정거리를 안기고 싶지 않았다. 이번 문제는 어차피 혼자서 해결해야 할 일이었다. 이런 경우라면 매트처럼 일리나 역시 도움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엘리엇은 혼자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버겁게 느껴졌다. 또다시 자신의 정신건강이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의기소침한 기분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내 편이 있어. 시간여행자가 나의 분신이라면 그가 바로 내 편이 될 수 있을 거야.
그를 다시 올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찾아 도움을 요청해야만 하는 일이었다. 지난번에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문신이라는 방법을 생각해냈는데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대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샌프란시스코 2006년 엘리엇의 나이 60. 비가 이틀씩이나 연속해서 내리고 난 뒤 샌프란시스코 하늘에 다시 찬란한 해가 모습을 드러냈다. 엘리엇은 오늘 하루 엔지와 보내기로 했다. 자전거를 빌려 타고 골든게스트를 건너 두 사람은 오전 내내 머린 카운티라는 시골에서 시간을 보냈다. 두 사람에게는 이제 1분 1초가 절박했다. 엘리엇은 떠날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이 빌어먹을 인생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이 못내 안타까웠다. 정오 무렵 소살리토에 도착한 두 사람은 바다를 보며 피크닉을 즐기기 위해 해변에 담요를 깔았다. 두 사람은 그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말을 아꼈다. 함께 있다는 사실 말고는 아무것도 중요한 게 없었다. 해변에서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은 해안도로를 따라 다시 자전거를 달렸다. 티뷰론이라는 소도시에 도착한 두 사람은 수상 스쿠터를 대여야 하는 곳에서 발길을 멈췄다. 엔지는 수상 스쿠터를 타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차마 시도해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어렸을 때처럼 두려움을 떨쳐버리려면 아빠의 격려가 필요했다. 엘리엇은 수상 스쿠터에 올라 해안을 등진 채 조심스럽게 바다로 향하는 딸을 지켜보며 지난밤 일을 떠올렸다. 세 번째 알약 덕분에 그는 죽기 몇 주 전에 일리나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있었다. 지금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과거로 돌아가 일리나를 다시 보았고 소원했던 게 모두 이루어졌으니까. 하지만 그의 마음은 안정되기는커녕 훨씬 더 복잡해지고 말았다. 예전의 상처들, 죄의식, 후회가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무엇보다 젊은 엘리엇에게 말을 너무 많이 한 게 후회스러웠다. 그 말들이 불러올 파장이 두려웠다. 젊은 엘리엇에게 일리나가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말았어야 했다. 그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 상황을 바꿔놓고 싶은 유혹을 느꼈다. 알약을 한 알만 더 먹으면 일리나의 목숨을 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응분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 과거를 바꿀 수는 없는 법이다. 지금까지는 그저 미래에서 온 일개 방문객으로 행동하며 문제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나간 인생에 직접 개입하게 된다면 일이 매우 복잡하게 꼬일 가능성이 컸다. 나비 효과와 카오스 이론을 모르지 않았다. 사소한 사건도 연쇄 반응을 통해 대규모 재앙을 초래할 수 있고 일본 해상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개를 퍼덕거리면 플로리다에 폭풍우가 몰아칠 수도 있는 것이다. 엘리엇은 남아있는 알약 7개를 사용하지 않으리라 결심했다. 일리나를 살린다면 1976년에 그는 그녀와 함께 행복한 삶을 꾸려나갈 것이다. 집도 사고 틀림없이 아이도 낳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 가장 두려운 일은 엔지의 생물을 만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엔지의 삶을 백지화시킬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시도인 셈이다. 아무리 머리를 굴려보았지만
매번 결론은 똑같았다. 일리나를 살리려면 엔지를 포기해야만 했다. 절대로 그런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일리나를 다시 살리고 싶은 마음에야 간절했지만 그 선택이 몰고 올 파장을 생각하면 차라리 원래대로 내버려두는 편이 나을 것 같았다. 엘리엇의 나이 30. 플로리다 최남단의 쿠바를 연결하는 해상 고속도로인 오버시즈 하이웨이로 접어들었을 때 이미 해가 하늘 높이 걸려 있었다. 그곳은 마치 세상의 끝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폴리네시아 함수호를 연상시키는 옥빛 바다에 잠긴 크고 작은 섬으로 구성된 열도들이 200km가 넘게 펼쳐져 있었다. 엘리엇과 일리나는 운전대를 잡고 바다 한가운데를 헤엄치는 듯한 기분을 만끽하며 눈높이까지 날아오른 펠리컨을 경이로운 눈길로 바라보았다. 수정처럼 맑은 물 위에 직선으로 뻗은 도로를 교각을 박아 세운 수십 개의 다리를 따라 이 섬에서 저 섬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들은 썬더버드의 덮개를 내리고 록 음악을 틀어주는 라디오 채널을 찾았다. 차가 다리 위를 달리는 동안 꿈결 같은 풍경들이 뒤로 빠르게 밀려나고 있었다. 키라르고에 도착한 그들은 레스토랑 간판을 건 허술한 어촌 가옥 앞에 차를 세웠다. 두 사람은 산호초로 꾸민 그 식당에서 게, 소라 고동, 새우튀김 요리로 식사를 했다. 다시 차에 오르려던 엘리엇이 자그마한 우체국을 발견하고 말했다. 매트에게 전화해 가가지 밥 주는 걸 잊지 말라고 해야겠어. 그렇게 해. 나는 그동안 선크림을 사야겠어. 엘리엇은 해도와 어망, 모형배로 장식한 우체국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오전 내내 고심한 끝에 미래로 메시지를 보낼 새로운 방법을 찾아냈던 것이다. 그는 샌프란시스코로 두 종의 전보를 쳤다. 첫 번째 전보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매트, 여러 가지로 고맙게 생각해. 헌데 자네 도움이 좀 더 필요하게 됐어.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부탁을 하는지 알려고 하지 마. 언젠가 모두 설명해 줄 테니까. 그때까지 날 믿어주길 바래. 샌프란시스코, 1976년, 매트의 나이 30. 늦은 오후에 황금빛 햇살이 아마포 커튼을 뚫고 들어왔다. 기타를 든 매트가 티파니를 위해 발라드 곡을 연주했다. 엘튼 존에게서 곡을 빌리고 애인의 이름을 끼워 넣어 가사를 개사한 노래였다. 엘튼 존이 부른 노래라는 것 정도는 나도 알아. 이런 수가 아직도 통한다고 생각했어? 티파니가 소파 위에 나른하게 누운 채 칵테일을 홀짝거리며 재미있다는 듯이 그를 쳐다보았다. 기타를 내려놓은 매트가 개면쩍게 웃으며 그녀를 향해 걸어갔다. 이런 정도로 당신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다는 건 나도 알아. 하지만 당신을 즐겁게 해주려는 마음이 가상하지 않아? 칵테일을 한 모금 더 마신 티파니가 미소로 화답했다. 고해성사를 하면서도 매력을 100분 활용하는 그가 밉지 않았다. 정말이지 괴로운 건 그런 매력이 통한다는 사실이었다. 티파니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남자에게 속지 않을 정도로 나이를 먹었지만 남자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불가능했다.
매트는 완벽하게 뻗은 그녀의 두 다리와 뇌세적인 네크라인에 정신을 잃고 있었다. 몸매만 환상적인 게 아니라 백치미에 가려서 그렇지 지적인 면도 제법 있는 여자라니까. 매트는 지적인 면이 무슨 혐오의 대상이라도 되는 것처럼 머리를 내저었다. 그는 지적인 부분에서 항상 여자와 채널을 맞추지 못했다. 사실 그는 대학 교육을 받지 않았고 평소 교양이 부족하다는 열등감을 느끼고 있었다. 매트는 몸을 구부려 그녀의 입술에 키스했다. 지적인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섹스에만 집중하면 돼. 매트는 지난번 일로 토라진 티파니를 설득하기 위해 엄청나게 공을 들였다. 이제 고지가 바로 눈앞에 있었다. 그가 조금도 서두르지 않고 티파니의 도톰한 입술을 음미하며 허벅지에 손을 올려놓고 서서히 위쪽으로 옮겨놓고 있을 때였다. 계십니까? 매트는 깜짝 놀라 손을 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일이 자연스럽게 되어가는 중이었기 때문에 화가 불끈 치솟았다. 누구요? 전보 배달입니다. 매트 들리카 씨 앞으로 전보가 2통 왔습니다. 문 뒤에서 큰 목소리가 들렸다. 티파니가 옷 매무새를 고치는 동안 매트는 투덜거리며 문을 열었다. 우편물에 번호가 매겨져 있으니 순서대로 읽어야 합니다. 매트가 첫 번째 봉투를 개봉했다. 그의 머릿속에 입력되어 있는 정보에 대한 선입견은 죽음과 병, 사고 같은 나쁜 소식들이었다. 접힌 부분을 펴자 파란 종이 위에 타자로 친 글씨가 몇 줄 보였다. 엘리엇이 보낸 메시지였는데 내용 중에서 날 믿어줘 와 좀 더 아래쪽에 있는 최대한 빨리 우리 집에 가줘 라는 두 문장이 유독 눈길을 끌었다. 급한 일이 생겼어. 미안하지만 지금 당장 나가봐야겠어. 매트가 티파니에게 말했다. 예상했던 일이라는 듯 소파에서 일어난 그녀가 에스카르팽을 들고 매트 앞에 버티고 섰다. 지금 이 문을 나서는 순간 앞으로 나와 다시는 만날 수 없다는 걸 알아둬야 할 거야. 매트는 그녀를 강렬한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석양빛을 받은 그녀의 스커트 안이 훤히 들여다 보였고 고혹적인 몸의 곡선이 뚜렷하게 드러나 있었다. 이해해줘. 급한 일이라서 그래. 매트가 양해를 구하기 위해 간절한 눈빛을 했다. 내 문제는 전혀 급하지 않단 말이지? 티파니가 나를 세우고 응수했다. 그러나 내심 이 플레이보이 같은 사내에게 보기보다는 깊은 면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를 잡고 싶었지만 또다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는 않았다. 평생 후회하게 될 거야. 티파니가 스커트 버튼을 되는 대로 끼우며 쏘아붙였다. 그래, 분명 후회할지도 모르지. 안 됐지만 할 수 없는 일이네. 티파니가 물건을 챙겨 들고 집 밖으로 나섰다. 잘 먹고 잘 살아. 그리고 그녀는 문을 세차게 닫았다. 플로리다 1976년 엘리엇의 나이 30. 엘리엇은 일리나와 함께 이번 여행의 최종 목적지인 키 웨스트에 도착했다. 석양빛을 받은 수평선이 온통 붉게 물들어 있었다. 미국의 최남단, 아메리카 대륙이 시작되고 끝나는 곳, 키 웨스트는 좁은 도로를
것들과 열대림, 정원들, 그리고 식민지 시대에 지은 가옥들이 이루어져 시대를 초월하는 특유의 분위기를 간직하고 있었다. 그들은 바닷가에 썬더보드를 주차시키고 외가리와 펠리컨들이 운집한 해변을 거닐다가 자그마한 카페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그 카페에서 일리나의 삼촌인 로베르토 크루즈와 만나기로 약속돼 있었다. 그는 대작가 해밍웨이가 30년대에 키 웨스트에 머물 당시 수발을 들어주었던 섬의 토박이었다. 시에서 해밍웨이가 머물렀던 집을 사들여 박물관으로 개조하면서 그는 박물관 관리인 일을 맡아왔다. 하와이안 셔츠 차림에 희끗희끗한 수염을 기른 노인은 해밍웨이와 외모가 비슷했다. 그는 박물관 바로 옆에 붙은 별채에 살고 있었는데 두 사람에게 호텔에 묵는 대신 집에서 머물기를 원했다. 두 사람은 노인의 청을 받아들여 그의 집으로 갔다. 해밍웨이의 집에 오게 된 것을 환영하네. 그가 스페인 식민지 시대 스타일의 가옥으로 통하는 철문을 열어젖히며 말했다. 엘리엇은 그를 따라 정원 안으로 걸어 들어가면서 매트가 전부를 받았는지 몹시 궁금해졌다. 샌프란시스코 1976년 매트의 나이 30. 이봐, 이방인. 매트가 대문을 열자 라브라도르 강아지가 반갑다는 듯이 낑낑대며 달려나왔다. 매트는 강아지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주고 정원으로 데리고 들어가 밥그릇에 비스킷을 채워주었다. 삼나무에 등을 기대고선 그는 엘리엇이 보낸 전보를 다시 한번 읽었다. 매트는 최근 엘리엇의 말과 행동이 전혀 이치에 닿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는 친구가 환상을 떨쳐버릴 수 있게 도와주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감을 느꼈다. 엘리엇이 일리나를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 현실감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 믿었는데 결과가 기대와는 다른 듯했다. 시간 여행자 운운할 때부터 좋은 징조가 아니라 생각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엘리엇의 망상은 심각해지고 있었다. 엘리엇에게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과 함께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매트는 일단 엘리엇이 부탁한 내용을 그대로 실행하기로 작정했다. 정신이 이상해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엘리엇은 그에게 하나밖에 없는 가족이자 친구였다. 매트는 어린 시절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는 빈민 구제소에 맡겨졌고 파리의 여러 가정을 전전하며 성장기를 보냈다. 15살이 되었을 때는 학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고 전망 없는 허드렛 일을 하며 가끔 나쁜 짓도 서슴없이 벌였다. 패싸움에 휘말려 경찰서 유치장에서 밤을 보낸 날도 여러 번이었다. 서서히 경찰의 얼굴이 알려지기 시작할 무렵 매트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로 결심하고 프랑스를 떠나 미국으로 건너왔다. 그는 수중에 몇 푼 되지 않는 돈을 모두 털어 겨우 미국행 편도 비행기 티켓 한 장을 마련했다. 아마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오래전에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환상을 접었겠지만 천부적으로 요령이 있고 인간관계를 맺는 데 뛰어난 그는 달랐다. 첫 발을 내디딘 뉴욕에서부터 현재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까지
그는 미국 사회의 시민으로 정착하기 위해 애써왔다. 학벌이나 출신, 계층을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지 않는 이 개방적인 사회가 그에게는 금세 편안하게 느껴졌고 꿈을 잃지 않게 했다. 매트는 전부에 적혀 있는 대로 책장에서 지도책을 찾아보았다. 공들여 그린 그림들 사이사이에 박엽지를 끼워 넣은 지도책은 오래된 듯한데도 여전히 근사했다. 그는 66페이지와 67페이지 사이에 두 번째 전보를 끼워 넣은 다음 책은 열어보지도 않았다. 지도책을 다시 제자리에 꽂아 넣었다. 첫 번째 부탁받은 일을 끝낸 매트는 차고로 내려가 연장통에서 용접용 인두를 찾아내 다시 서재로 올라왔다. 인두가 달아오를 때까지 잠시 기다렸던 그는 조심스럽게 인두를 잡았다. 그는 발갛게 달아오른 인두꽃을 원목 책상 가까이 가져갔다. 샌프란시스코 2006년 엘리엇의 나이 60. 엘리엇이 미니나로 돌아왔을 때는 한밤중이었다. 뉴욕에서 떠나는 엔지를 배웅하고 공항으로 곧장 돌아오는 길이었다. 현관문을 밀고 들어오면서 극도의 무력감과 고동을 느낀 그는 멍하니 서재의 창가로 다가가 어둠 속에서 빛나는 샌프란시스코 항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집도 그의 심사처럼 울적하고 냉기가 돌았다. 몸이 덜덜 떨려오는 바람에 라디에이터 쪽으로 걸어가던 그는 문득 발걸음을 멈추었다. 책상 위에 인두로 찢어놓은 글자가 눈에 띄었기 때문이었다. 큰 지도책 66페이지. 그는 깜짝 놀라며 글자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분명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없던 글자였는데 벌써 고색이 묻어나고 있었다. 아니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해답이 나오기까지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젊은 엘리엇이 지난번에는 문신을 이용하더니 이번에는 글자로 메시지를 보낸 게 분명했다. 그렇다면 어서 무슨 뜻인지 알아봐야 했다. 그가 가진 지도책이라면 어머니가 자살하기 며칠 전 선물한 뒤로 지금껏 서재에 꽂혀 있는 책이 유일했다. 그 책을 고이 간직해왔지만 정작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었다. 엘리엇은 책장으로 다가가 문제의 책을 찾아냈다. 그는 후다닥 66페이지를 펼쳐보았다. 연한 청색 봉투 하나가 마루 위로 툭 떨어졌다. 전보인가? 너무나 오랜만에 보는 전보였다. 엘리엇은 자세히 살펴보지도 않고 정신없이 전보의 가장자리를 뜯기 시작했다. 이내 시간을 통과해 30년 동안이나 누군가의 눈길을 기다린 타자 글씨가 나타났다. 아마 많이 놀랐겠죠? 당신은 시간의 벽을 통과해 과거를 마음대로 드나드는 방법을 알고 있으니 전지전능하다고 착각하는 건가요? 과거의 시간에 그대로 남은 사람에게 잔뜩 불길한 느낌만 안기고 마음대로 사라져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이 내 미래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긴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본 결과 주도권을 쥐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나더란 말입니다. 내 행동의 결과가 당신 인생에 곧장 영향을 미치게 될 테니까요. 당신은 이제 내 의견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주도권을 쥐겠습니다. 우선 시급하게 들어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신이 다시 와주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밤 당장. 엘리엇은 기겁을 하며 전보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이미 판도라의 상자는 열려버렸고 가장 우려되는 일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었다. 더 이상 고민해 볼 곳도 없이 일단 젊은 엘리엇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늘 몸에 지니고 다니던 약병을 꺼내 하나를 꿀꺽 삼켰다. 갑자기 번개가 번쩍이더니 천둥 소리가 마치 천지가 개벽하듯 울려 퍼졌다. 유리창을 통해 이제 최대의 적이 되어버린 사람, 바로 그 자신의 얼굴이 비쳤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남자 사람이었습니다.